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 옮긴 사람은 오현정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입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행복에 관한 추상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출간 당시에도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이 책은 요즘 우리 사회에 떠오르고 있는 1인 가구, 비혼, 욜로 등의 문화를 예견이라도 한 듯 개인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심리학자입니다. 수많은 강연과 TV,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1940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고아로 어렵게 자랐지만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저서와 수많은 강연, TV와 라디오 정기 출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강력한 삶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죠. 철저한 행복 추구형 인간,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 것을 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혁신의 계기를 주었던 웨인 다이어는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나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님을 일깨울 것을 촉구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이기주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에 관한 나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이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나를 사랑한다. 2.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3.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4.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5.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6.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7.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8.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9.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10.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껏 살아온 삶을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인간은 분명 과거에 매여 있으며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혹시 남들의 시시껄렁한 평판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가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가? 서랍 하나 가득 이런저런 말들을 쌓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꺼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신경질적이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음치다. 나는 눈치가 없다. 나는 건망증이 있다 등 나는 어떻다 하시게
온갖 꼬리표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나는 사람들이 잘 따르는 편이다. 나는 카드 게임을 잘한다. 나는 착하다 등 상당수 긍정적인 꼬리표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꼬리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 장의 목표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삶의 영역을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성장을 돕는 데 있으므로 자신을 표현하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용어들이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꼬리표를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성장을 방해한다. 현상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단정적인 말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단정적인 꼬리표에 어울리게 행동하면 자신의 고유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붙인 꼬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서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꼬리표대로만 행동하려 드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에게 붙여지는 꼬리표는 모두 자신의 이력이다. 그러나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가 대초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라는 것은 한 움큼의 재다. 자신이 어느 정도 과거에 매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라. 자신을 망치게 하는 나는 어떻다 꼬리표는 모두 아래의 4가지 노이로제적인 말을 사용한 결과다. 그게 바로 나야. 난 항상 그래왔어.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래. 위의 말들은 무늬만 다를 뿐 모두 같다. 모두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며 삶을 색다르고 재미있게 그리고 현재의 순간순간을 한껏 충실하게 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이면 한 사람이 먹어야 할 분량을 정확히 정했다. 그녀 나름의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음식을 배분했다. 한 사람 앞에 고기 2조각, 콩 1수저, 감자 1덩어리 등으로 나눠주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라는 질문에 할머니는 늘 그랬거든 이라고 대답했다. 왜냐고? 그게 바로 내 방식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할머니 스스로 붙인 꼬리표들이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왔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꼬리표 말이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 위의 4문장 모두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툭하면 화부터 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아, 그게 바로 나야. 난 항상 그래왔거든.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걸 뭐. 한꺼번에 4문장을 모두 말 하나하나에 자신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이유, 결코 변할 마음조차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변명이 들어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꼬리표는 우리가 과거에 몸에 익힌 어떤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 4문장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지금껏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작정이야. 그러나 과거를 붙들어 매고 있는 끈을 풀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그 쓸데없는 표현들을 던질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몇 번 정도는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일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 붙인 꼬리표들을 지금도 계속 불러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꼬리표를 선택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꼬리표를 붙일 작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꼬리표라면 그것으로 됐다. 그러나 자신이 붙인 이런저런 꼬리표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가져볼 때다. 먼저 자신이 붙인 꼬리표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지 살펴보자. 사람들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싶어 한다. 우리를 좀스러운 범주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도 그 꼬리표를 쓴다. 그러는 편이 훨씬 속편하기에. 자신의 한계 짓는 부정적 꼬리표들. 우리의 꼬리표 이력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로 어렸을 적 붙여진 채 지금까지 지니게 된 경우다. 둘째 유형은 귀찮거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도망가기 위해 자기 스스로 붙인 꼬리표다. 단연 첫째 유형의 꼬리표가 압도적으로 많다. 리틀 호프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호프는 매일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그림에 재미를 붙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실은 그다지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호프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싫었기 때문에 미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호프의 나는 어떻다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렇게 피하다 보니 그 생각은 더 강해졌고 어른이 되어서도 왜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난 잘 못해. 항상 그랬어 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나는 어떻다 라는 표현은 이를테면 저 애는 좀 어벙해 보이지? 형은 체육을 잘하는데 말이야. 너도 나랑 똑같네. 나도 맞춤법은 정말 서툴거든. 빌리는 언제나 소극적이야. 저 애는 자기 아빠랑 똑같아. 음치야. 등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다가 몸에 박힌 것이다. 즉 과거의 유물들인 셈이다. 자신을 단정 짓는 꼬리표들은 이런 식으로 생겨나 초롱성처럼 끄떡없이 평생 따라다닌다. 그저 버릇처럼 되뇌면서 나의 꼬리표들이 생겨난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를테면 부모나 오랜 가족 간의 친구, 옛 선생님, 조부모 등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라. 그들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언제나 그런 식이었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변할 작정이라고 밝히고 내가 변할 수 있다고 그들이 여기는지 살펴보라. 아마 놀랍게도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까지 설명해 가면서 너는 항상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 둘째 유형의 꼬리표는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붙인 편리한 꼬리표들이다. 나는 호레이스라는 당시 46세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그는 무척 대학에 가고 싶어 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과 경쟁할 생각을 하면 겁이 났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부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에 호레이스는 자꾸 망설였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학 편람을 훑어보았고 정신과 상담의 도움을 받아 대학 입학에 필요한 시험에 치르고 지방대학의 입학 담당 책임자와 면접도 했다. 그러나 호레이스는 아직까지도 꼬리표를 구실 삼아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그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은 그다지 관심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당화한다. 호레이스는 그런 꼬리표들을 이유로 대면서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내 동료 중에는 흥미 없는 일은 손도 안 댈 요량으로 꼬리표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 5번째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불안한 자만이 안정을 갈구한다. 미지의 세계 탐색에 전 생애를 바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포럼 1930년 10월호에 발표한 내가 신봉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다.
신비야말로 모든 예술과 과학의 진정한 원천이다. 그는 신비가 모든 성장과 자극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지의 것과 위험을 동일시한다. 확실한 것만을 상대하고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을 항상 잘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도 되는 양 행동한다. 삶의 흐릿한 영역을 탐색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무모한 사람이나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놀라고 상처 입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데 싶다. 하지만 미지의 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는 미지의 것을 피해야 불상사를 겪게 되지 않을 거라 가르치고 있다. 삶이 밋밋하고 몸이 건조하더라도 안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취지다.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확실성에 넌더리가 나 하루하루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눈치챘을지 모르겠다. 질문이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어찌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한순간 한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신비로운 것에 대한 기대에 가슴 설렐 때이지 않을까. 우리는 평생 문화가 전달하는 확실성의 메시지를 듣는다. 그 메시지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육을 통해 강화된다. 아이들은 실험적인 일은 깊이 해야 하며 미지의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안전을 끔찍하리만큼 독려하는 메시지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다면 이제 그 메시지에서 자유로워질 때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다는 생각과 애매모호한 행동은 이제 내다 버려라. 결심만 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이라면 무조건 피하고 보는 후천적 조건 반사 행동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새로운 경험에 가슴을 열어라. 무엇이건 못 해낼 게 없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면 말이다. 일단 확실하지 않은 영역에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인간에게 허용된 경험을 모조리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놀랄 만큼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오로지 하나만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미지의 것을 피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벤저민 프랭클린, 루트비 판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버트런드 러셀, 조지 버나드 쇼,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개척자이자 미심쩍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모험가였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유일한 차이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밟지 못한 곳을 기꺼이 가로질러 갔다는 것이다. 새 시대를 연 또 한 사람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인간과 관련된 것 치고 내게 이질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 안에 내재된 가능성의 일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험에도 스스로를 열 수 있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대체로 그들의 위대함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한 그 대담성과 탐색의 질에서 빛을 발했다. 새로운 경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변화를 일구려고 노력하기보다 친숙한 것 위에 뭉개고 앉아있는 편이 낫다는 아니란 생각을 집어 던지는 것을 뜻한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하도 유약해서 생판 낯선 영역으로 들어갔다가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태도를 취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은 강인한 사람이다. 새로운 것에 접하는 일 정도로 쓰러져 버리거나 힘들어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판에 박힌 일상과 단조로움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면 심리적 좌절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권태는 생기를 앗아가는 것이며 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상태다. 한번 삶의 흥미를 잃게 되면 언제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하지만 인생에 불확실성이라는 양념을 약간만 얹어주면 근본을 알 수 없는 그런 심리적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길이 아닌 곳은 아예 가지 말아시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고방식은 새로운 경험에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수화를 하는 청각장애인을 보면 호기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려는 시도는 절대 하려 들지 않는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려 하지 않고 주위만 서성대다가 결국 타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멀리할 것이 틀림없다. 미지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금기시 되는 행위나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때문에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등은 사람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피해버리고 만다. 어떤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없는 것을 왜 하느냐는 식 말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할 수 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무슨 일에나 이유를 붙이는 사고방식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가로막는다. 어렸을 적 시간 가눌 줄 모르고 메뚜기를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는가? 그저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다. 언덕을 오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보기도 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는가? 그냥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하는 일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야 한다. 그토록 이유를 유난스레 찾아내는 것은 가슴을 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제 다시는 어떤 식으로도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홀가분한 기분이 들겠는가. 원한다면 무엇이건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경험의 지평이 열리고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듯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어제에 머물러 오늘을 살지 못하다. 자기의 즉흥성을 면밀히 살펴보라. 나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아니, 몸에 밴 행동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은 아닌가? 즉흥성이란 재미있을 것 같아 어떤 일을 순간적 기분에 휩쓸려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실제 해보니까 별 재미는 없었지만 그 시도 자체는 꽤나 재미있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책임하다거나 무모하다는 비난을 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지의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도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당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지체 높으신 분들은 즉흥적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이 어리석은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경직된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당 지도자의 말을 지지하고 당의 노선에 한 표를 던진다.
즉흥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계를 떠난 인사들인 경우가 많다. 독자적인 사고는 묵살되고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 대한 약정된 지침이 있어 그에 따를 뿐이다. 예스맨은 즉흥적인 사람이 못 된다. 그들은 온몸으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들은 대세에 영합한다.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다. 도통 반기를 드는 법이 없고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엄정히 준수할 따름이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반드시 확실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길로 자발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인가? 경직된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는 곧잘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몸담은 그 노땅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까? 한 해를 재탕에 30번 가르치신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1만 일이든 그 이상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진정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똑같은 하루를 1만 번 또는 그 이상 재탕에 살아온 것은 아닌가? 앞으로 더 즉흥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보자.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